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아침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6대3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대입 사정에서 지원자의 당락을 정하는 요소로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적인 기상이변으로 항공편 지연 사태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국제공항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7월 달이 가장 바쁜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를 밑돌았고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집계되면서 미국 경제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조해온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2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시카고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바이드노믹스로 지칭하고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재건, 또 바이 아메리카 등을 내세워서 추진했던 성과를 강조하며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일반에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자 허세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기밀을 보여주는 듯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없는 서류였을 뿐 실제 기밀 문건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성사된다면 절반 가까운 유권자는 제3의 후보 지지를 고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서양 심해에서 내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타닉호의 관광 잠수정 잔해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교수를 그리고 문체부 2차관의 역도스타 장미란 교수를 발탁하는 등 대규모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야의 평가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7년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0.3원이 상승해 1317.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김윤정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잠시 전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보수 2위를 재편된 대법원이 오늘 대학 입학 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타별했다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준의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대에 출발한 정책입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가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을 차별했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어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연방정부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에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된다는 강화된 내용을 담아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심적인 내용은 백인 중심의 미주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해당 정책은 원주민과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인종을 비롯해 여성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이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소수인종 경쟁자에게 밀려나는 현실에 대한 백인 학생들의 불만도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인종이면서도 입학사정 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문제 또한 제기된 것입니다. 일단 대법원 측은 1978년 대법원은 인종을 입학사정 과정에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뒤 2003년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20년에는 연방정부까지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편에 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예이대가 입학사정에 인종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것은 연방민법법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예이대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결국 이날 대법원 6대3 기장 입장을 바꾸면서 어퍼머티브 액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0%로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1분기 확정치는 지난달에 발표된 잠정치 1.3%에서 0.7%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초 발표인 속보치 1.1%와 비교한다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로 크게 상회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발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연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관측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10연속 금리 인상 속에서도 소비자 지출 증가가 1분기 성장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잠정치 발표 당시 연율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던 소비자 지출이 이번 확정치에서 4.2% 증가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 밖에 수출과 또 연방지방정부의 지출 상향 조정도 1분기 성장률이 더 높아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강한 노동시장 역시 미국 경제에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아침 발표된 노동부의 지난주 신규 실업 당당 청구 건수는 2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6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하회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1~2%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경제 지표가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내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조해온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2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충분치 않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올해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오래가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현재 긴축 통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Well, I think widely it's been surprising that inflation has been this persistent, but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policy hasn't been restrictive enough for long enough to start to see those effects.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고착화 원인으로 미국의 탄탄한 노동 시장을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임금이 오르고 결국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로 내려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다며 일부 시장의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도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동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as persistent as inflation is persistent, and we have to be
resolute and decided and determined in reaching the target that we have set and not debate the target as we are running that race.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연준이 7월과 9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의 23개 대형은행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버틸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어제 발표하고 대형은행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견디는 가운데서도 가계와 기업에 계속해서 대출하는 데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올해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40% 급락과 공실 급증, 그리고 주택가격 30% 하락과 최고 실업률 10%까지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들의 작년 말 기준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은행의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23개 은행은 총 5,41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됐지만 모두 최소 자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테스트의 초점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면서 23개 은행은 미국 전체 은행이 보유한 사무실과 또 시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20%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예상 손실 5,410억 달러 중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모기지 관련 손실이 1,000억 달러, 그리고 신용카드 손실이 1,200억 달러로 둘 다 작년 테스트 결과보다 컸습니다. 한편 올해의 테스트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지역 은행 붕괴 사태로 인해서 은행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특히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2월 2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반짝 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9도, 61도, 해안 지역은 68도, 59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남가주에서는 기록 속인 수준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가 약 340만 명의 남가주 주민들이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휴 때보다 약 4.4% 증가한 것이며 독립기념일 연휴 역대 최다였던 2019년 기록에는 불과 1%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에 나서는 남가주 주민들은 51만 7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버스나 열차, 크루즈 같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번 연휴를 즐기는 남가주 주민들은 25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100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번 연휴에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국제공항 LAX는 전국적으로 현재 기상 이변에 따라서 교통 지연과 항공편 취소 사태 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7월은 가장 바쁜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LAX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29일인 오늘부터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면서 약 3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음 주 7월 4일 화요일까지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LA 국제공항은 하루에 평균 2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탑승객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A 국제공항 주차시설은 수용 한계에 도달했거나 매일 만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른바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과 다른 건물의 이 주차장을 사전에 예약함으로써 공항에 도착해 주차할 곳이 없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K-드라마의 인기를 얻고 한국에서 제작을 늘리는 방법으로 헐리우드 작가 파업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작가나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와 일하는 한국 작가들, 영화계 스태프들이 넷플릭스의 독특한 비즈니스 운영 구조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메마른 미국 내 컨텐츠 부족 사태를 넷플릭스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컨텐츠로 메우면서 넷플릭스의 한국 제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둘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오징어 게임은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케이스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에피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240만 달러가 소요됐는데 오징어 게임은 출시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시청 시간이 16억 5천만 시간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치면서 넷플릭스 회사의 가치는 9억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유명세를 얻었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황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을 때 오징어 게임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모두 넷플릭스에 넘겼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잔여 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한국 작가들로부터 컨텐츠를 사고 작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을 골드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구독자 중에 60%가 한국에서 만든 작품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 제작에 주력하면서 한국의 작가들이나 프로덕션 회사들도 넷플릭스와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컬 TV 방송국에 비하면 넷플릭스는 간섭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자신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빛을 보면서 처음에는 희열을 만끽했던 한국의 작가나 감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심경을 느끼고 있다고 LA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처음으로 입성했을 때 한국의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프로덕션 크루 등은 이제 한국의 영화계도 할리우드 기준에 맞춰 처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넷플릭스는 배급사, 투자자의 역할만 하고 한국의 제작사에 아웃소싱을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돼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작품을 한국에서 만들어도 작업 여건은 한국의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기준은 현재 열악한 한국의 방송계 기준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회사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많은 히트작을 냈으니 한국에도 이제 제대로 배당을 해달라는 것이 할리우드 작가 파업을 지켜보는 한국의 작가들과 제작진의 시각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타운 내 한인 이민자를 상대로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겁을 준 다음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있어 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한인 남성 김 씨는 지난 27일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의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요원을 사칭한 남성은 김 씨에게 여행 기록인 I-94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며 연방정부로부터 불법 이민이 아니냐는 의식을 받고 있다며 이민국이 앞으로 사흘에서 닷새간 김 씨를 감시할 것이라면서 만일 감시를 받고 있는 노도 등 도주하면 LA 경찰국이 김 씨를 체포할 것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연방 이민국 요원을 사칭한 남성입니다. or alien registration number. So yeah, since you have missed out to update your admission record number, we have received a legal complaint that has been filed under your name in the charge of hiding your identity. 연방 이민국 요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LA 경찰국 경관을 사칭한 남성이 김 씨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해 이민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이들은 김 씨를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이민국 웹사이트에 적혀져 있는 사항들을 숙지하게 만든 뒤 보석금을 요구하며 김 씨에게 $1,000를 타겟 기프트카드로 전환해 당장 납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Your investigation is going on at the back end from various federal agencies. Like we'll get to know like from which airport did you departed and from which airport did you landed. Like yeah,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Like if you don't. 이들은 김 씨에게 이날 이런 전화를 받은 사실을 제3자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으며 전화통화 도중 김 씨의 은행 잔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김 씨는 이민국 요원을 사칭한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훤히 알고 있는 데다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하는 태도가 전혀 사기꾼이라고 의심하기 힘든 데다 자신의 체류 신분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에 마음이 다급해져 앞뒤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30분 안에 타겟에 가서 현금을 납부하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수상쩍은 생각이 들어 이민법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상의한 결과 사기 행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슬아슬하게 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 셀폰에 찍힌 전화번호는 메릴랜드에 있는 이민국의 전화번호와 같은 뜬데다 LA 경관을 사칭한 사람도 LAPD 전화번호를 버젓이 도용해 피해자를 감쪽히 속였습니다. 타운 내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 혹은 체류신분과 관련해 연방 이민국이 당사자에게 전화통화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편지를 보내죠.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국은 전화로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돈을 당장 붙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은 전화번호 도용이 능한 경우가 많아 전화번호가 정부당국 번호라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전화로 신분 문제를 들먹이며 도를 요구한다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 이름 물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편지로 보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메일로 아니면 텍스트로 보내든지 이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고.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LA 한인타운 지역 마켓과 쇼핑몰 주차장 등에서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또는 운전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차량 안에 둔 핸드백과 귀중품 등을 훔쳐가는 날치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역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 절도범들은 한인 노인들이나 주로 여성 운전자들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져도 경범으로 금방 풀려나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경찰국 LAPD는 이 같은 범죄가 한인타운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고 특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인 여성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절도범들을 2번이나 체포했지만 검찰에서 그냥 풀려나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멜로즈 거리 식당가나 주유소까지 LA 전역에서 빈발하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핸드백이나 지갑 또는 귀중품이 든 가방은 차량 좌석 위에 그냥 두지 말고 또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28분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과 경제를 합친 조어 바이드노믹스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시카고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바이드노믹스라고 지칭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비롯해 중산층 재건 또 바이 아메리카 등을 내세워 추진해온 성과를 강조하면서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본격적인 재선 캠페인에 나서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경제 정책을 강점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유력한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신의 바이드노믹스와 차별화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연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를 새롭게 끌어안은 것은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좋든 나쁘든 대통령은 항상 경제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지난 2년간 미국인들은 일자리 창출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해왔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특히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 절반 가까운 유권자가 제3의 후보 지지를 고려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NBC 방송이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시에 제3의 무소속 후보 지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긍정 답변했습니다. 전체의 53%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정당별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제3후보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45%가 제3후보 지지 가능성을 내비쳤고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34%에 불과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홈리스 구제 비용이 포함된 내년도 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이 주재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도 가주 예산을 이은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홈리스 구제 비용이 포함된 내년 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저소득층 데이케어 비용 지원, 메디케이 지원 강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홈리스 지속 지원 등이 여론에 힘입어 통과된 반면 예체능 교육 지원, 서류 미비자 실업 수당 등은 주지사의 서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3,100억 달러 규모의 총 예산의 일부는 중요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의 유지 및 강화하는 데 소요되며 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재정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설명입니다. 취약 전 아동 데이케어 보조금이 확대되며 예산 10억 달러를 투입해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홈 데이케어 운영업계에서는 보조금 25% 인상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한인들도 적잖은 혜택을 받고 있는 K-웍스도 지원이 10% 확대됩니다. 하지만 수혜자들의 필수 노동 요건과 위반 시 벌금 조항을 완화하자는 내용은 주지사의 서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8.2%의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미술, 음악 교육에 대한 예산이 2억 달러 줄어듭니다. 저소득층 또는 홈리스 자녀들이 다수 다니는 학교에 균등 배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3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 또한 지원됩니다. 홈리스 구조 비용도 예년과 동일하게 10억 달러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2018년 이후 총 210억 달러의 세금을 홈리스 구제와 주거지 마련에 쏟아붓게 된 셈입니다. 홈리스 구제단체와 옹호론자들이 3배가량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년 3억 달러의 규모에서 총 5억 달러로 다운 페이먼트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 초 11일 만에 소진되었던 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주택 내 두 번째 주거 공간을 증축하거나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금 5천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이와 상용 건강 프로그램 제공사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입 194억 달러 중 110억 달러를 메디케이 제공 클리닉과 병원의 추가 의료시설 추가로 제공합니다.
동시에 적자 상황에 있는 병원에도 1억 5천만 달러의 융자를 통해 지원합니다. 2020년 이후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확대로 들어온 세수입 3억 달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례 쓰였지만 이제 비용 분담 재정에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 고스란히 가입자 지원 비용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애초 서류 미비자로 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끝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가주당국이 홈리스 해법을 찾기 위해 텍사스주를 찾고 있는데 2012년 이후 가주 홈리스는 5만 1000명이 급증했지만 텍사스주는 10,000명이 줄어들어 대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비영리 매체 캘매터스는 텍사스주의 홈리스 대책이 가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당국 홈리스 아웃리치 팀과 비영리 단체는 거리를 들며 홈리스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영구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주 전체 홈리스는 2012년 이후 10년 동안 28%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홈리스가 43%나 증가한 가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텍사스주 홈리스는 인구 10만 명당 81명으로 가주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주목할 점은 홈리스 대책에 쓴 예산이 가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인데 지난해 텍사스주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체 예산 1,970만 달러만 홈리스 대책에 썼습니다. 반면 가주의 경우 홈리스 예산으로만 18억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해당 매체는 가주의 여러 도시와 비영리 단체가 텍사스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올해 초 산호세 홈리스 대응팀도 휴스턴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주 홈리스 대책은 임시 쉘터 제공 후 영구주택 지원 순이라면 텍사스주는 처음부터 저렴한 영구주택 건설과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 실시되었던 LA 지역 노숙자 실태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오늘 오전 9시 30분 LA 다운타운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노숙자 데이터 수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4월 동안 LA 카운티에서 실시되었던 실태조사 결과로 올해보다는 정확하게 노숙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앱을 사용하고 인구 통계학자와 데이터 사이언스트 2명을 고용하는가 하면 책임성 있는 방법들을 추가했다는 점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료 발표에 이어 LA 노숙자 서비스국 바 레시아 에르마 켈서스 CEO는 새로운 긴급대응팀 이니셔티브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긴급대응팀 이니셔티브는 노숙자들의 거처를 실내로 옮기고 영구거주지로 연결해주는 캐런베스 LA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와 같은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의 쇼핑몰 총기 난사로 30대 한인 부부와 3살 아들 등 모두 8명이 숨져 충격을 준 가운데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총격범을 진압하는 경찰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참사가 벌어진 순간은 불과 4분여 사이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And make sure you wear your seatbelts when mommy's driving, okay? You understand? Okay? Okay? All right. 토요일 오후 쇼핑몰의 평온한 분위기는 갑작스런 총성으로 깨지고 맙니다. 145, I think we got shots fired at the outlet mall. 이어지는 총성에 차 안에서 소총을 꺼내든 경찰은 시민을 향해 외칩니다. Get going! Get going! Get moving! 그리고 총격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총성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총기 난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What you got? We a mass shooter!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숨을 몰아쉬며 본부에 알립니다. 145, I believe we got a mass shooter. 총성이 들리는 쪽으로 접근하지만 총격범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총성은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총격범이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응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10여 발을 쏜 경찰은 총격범을 제압했다며 무전으로 보고합니다. Shots fired by police. I got him down. Drop the gun! 총격범에 더 접근하던 경찰은 마침내 범인이 쓰러진 것을 확인합니다. I think so. I'm not hearing any gunshots. Is he down? 해당 화면은
총격범 진압 당시 경찰의 보디캠 영상으로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텍사스 법원은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지난 18일 5명이 탄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대서양 깊은 바다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 잠수정의 잔해들이 육지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됐습니다. YTN입니다. 타이타닉의 뱃머리로부터 480m 떨어진 곳에서 끌어올려진 관광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인양선에 실려 캐나다의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잔해들은 조사를 위해 트럭에 옮겨 실어졌습니다. 잠수정 앞쪽 둥근 선창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구조물이 보입니다. 잠수정에 몸체를 싸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외피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하게 파손돼 얼기설기 엉킨 전선 부품과 내부용으로 보이는 구조물도 보입니다. 해양경비대는 인양된 잔해는 꼬리 부분 원뿔형 구조물을 비롯해 모두 5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탄 잔해 인양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수습됐고 의료 전문가들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해가 몇 구나 수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비대는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인양한 잔해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찾아낼 것이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이 외환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의 통화를 가져가는 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 원화와 엔화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미국의 달러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도쿄 재무성에서 마주한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2015년 2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통화 교환 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면 사전에 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번엔 서로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전액을 달러로 받을 수 있도록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해 2011년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졌지만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2015년 종료됐습니다. 이번 경우 한국과 일본 둘 다 달러가 부족하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외환 시장 불안 대비보다는 양국 간 협력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 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대량 살상무기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인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約7年ぶりの今回の対話がシャトル外交、そして両国関係のさらなる改善に貢献をすることを強く期待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 한일 셔틀 외교 재개로 양국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8년 만에 양국 간 협력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교수를 그리고 문체부 2차관의 역도스타인 장미란 교수를 발탁하면서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부처로 전진 배치한 것도 눈에 띕니다. YTN입니다. 당 복귀 의사를 밝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도 자문하는 국제정치와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차관에 문승현 주 태국대사가 내정되면서 25년 만에 장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가 됐는데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위주였던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는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스타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랜드슬램을 이룬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 장미란 재단을 통한 후학 육성까지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면서 체육 분야 새바람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부처로 전진 배치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참모들을 차관으로 투입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얻고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기재부 2차관의 김환섭 기재부 예산실장, 외교부 2차관의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가 발탁되는 등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이 교체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산업부 장관 인선은 후임자 지명과 정무적 판단 등의 문제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쯤 추가로 소폭 개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취임 1년여 만에 단행된 장차관 인사와 관련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극우 편향이자 검사 편향 인사라면서 용산 직할체제 구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YTN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통일부와 국민권익위 두 장관급 인사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방안을 만들고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우선 여당은 성과를 보여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과 민생에 집중할 진용을 갖추었다고 이번 인사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정책이 정권에 따라 중심을 잡지 못했고 권익위 역시 이중잣대로 논란을 자초했다며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차관 기용에 대해서도 국정 철학의 이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반면 야당은 불통의 독주선언이라고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강경 대북과는 물론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반일 선동이라고 주장한 전력을 거론하며 극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출신 김홍일 내정자의 과거 BBK 사건 수사 경력과 차관 상당수가 대통령실 출신이란 점을 들어 인사 편향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야권은 방송통신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번 인사 발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